시적으로 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있냐? 그건 다 있지 다 있지. 뭐 다 X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누구냐의 문제인 거고. 근데 B2B 대 B2C 지금 B2B가 8대 2로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아저씨는 아니야 난 이제 B2C로 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AI 베팅하겠어 그럼 너무나 지금 리즈너블한 뭐 다들 하는 선택인데 도대체 B2C에 베팅하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I 쪽에 상상해 봐야 되는 거는 챗GPT를 한국에서 1000만 명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기회가 열릴 것인가, 사람들의 비हे비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또 내가 첫 번째로 지지난주에 글을 쓴 게 NFX라는 VC가 있는데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어봤어? 신기하네. 저도 그 기사 쓸 때 어. 그 네트워크 효과 치면은 NFX 애들이 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많이 참고를 했었죠. 진짜. 내러티브 진짜 선도 주잖아. 아니 근데 뭐 네트워크 이펙트 치면은 제임스 커리어 글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자식들 글 잘 쓰네. 그리고 남들은 그냥 뭐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메카플로우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밸류가 올라가는 거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는데 얘네들은 한 단계 정도 더 파더라. 맞아. 그래서 두 단계. 그래서 되게 인사이트 있었다고 생각했는 게 내가 제일 재밌었던 글이 네트워크 효과에도 다 같지 않다. 그래서 그 타입을 분류한 게 있었어요. 16개. 16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11개였어. 계속 붙여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야. 사실 그 타입정이라는 게 막 이론적으로 진짜 이게 딱딱딱딱딱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이 보는 뷰인 거지. 맞죠? 근데 나는 이렇게도 뷰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나도 그때 아웃스탠딩 그 기사로 그걸 따라 썼었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 네트워크 효과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나는 비슷한데 이렇게 나눠놓고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한 것도 있고 해서 내 그냥 뷰로 나는 7개로 줄여가지고 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제 기사 중에 탑5 안에 듭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야 NFX를 알고 네트워크 효과로 아는 애가 벤처 투자랑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할 정도. 야 엄청난데? 난 NFX 몰랐는데. 야 VC들 NFX 아는 사람 되게 없어. 아니, 뭐 3% 미만이라서. 근데 나도 VC로서 알았던 거 아니야 솔직히 블로그로서 알았던 거. 아니 근데 VC도 알고 제임스 커미어라는 이름도 알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한데. 큰일 났어. 근데 약간 오늘 해보려는 게 비슷한 작업인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임스 커리어가 그 최근에 쓴 글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좀 썼고 그걸 한국어로 좀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NFX가 일단은 기본 배경이 기술을 엄청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VC고 재밌는 거는 얘네가 2015년에 만들어졌지? 2015년에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신생이네. 엄청 신생. 그리고 막 되게 재밌는 거는 얘네가 외부로 퍼블리시한 프로덕트가 4개. 그리고 프로덕트 팀이 그 제너럴 파튼보다 많아. 숫자. 처음에 여기가 그 자금 모집하고 이럴 때 자기네의 컨셉이 근데 다 약간 성공한 이스라엘계 창업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돈 안 가져가고 그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다 개발자들한테 쓸 거니까 우리 진짜 진심이다를 처음에 되게 셀링을 많이 했다더라고. 기존 VC에서 시각으로 보면은 뭐 유난 떠는 좀 그런 애들이네. 그치. 그치. 프로덕트 팀이 더 벤치마킹 많다. 하는 거야. 프로덕트 팀이 더 많다. 10명. 여기 그 투자자는 5명.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좀 독특한 VC인데 얘네가 지난 10년 동안 펀드를 운영을 할 때 85%를 B2B에 투자를 했어. B2B SaaS 뭐 이런 회사들을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의 85%가 85%. 다 B2B다. B2B에 투자. 나머지는 B2C고. 그치. 근데 얘네가 지지난주에 글을 딱 쓰고 우리 앞으로 컨슈머 올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올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썼을걸? 아무튼 올인한다라고 썼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슈머 개달릴 거다 이렇게 썼는데 그 글이거든 이 글이. 그래서 약간 선언문 같은 거야. 그래서 제목은 Consumer is back이고 그리고 And why it's been so hard Consumer is since back. 2014. 왜 2014년부터 근데 컨슈머를 왜 투자를 하는 게 어려웠냐 를 자기네들 얘기를 쓰는 거기는 한데 그냥 이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제임스 커리어라는 사람이 이 컨슈머 투자가 왜 어려웠고 앞으로는 왜 잘 될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 변곡점에 있는 글 같은데 사실 이 글 자체는 왜 어려웠는지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좀 비밀인가봐. 왜 잘 될 것 같은지는. 그래서 왜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글에 써 있는 거는 그동안 엄청 어려웠었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나도 사실 몰랐거든. 이 글을 보고서 다시 조사를 해볼 때까지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컨슈머 소프트웨어 유니콘이 2014년도 이후로 거의 씨가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전에 창업한 회사들만이 컨슈머 소프트웨어로서는 유니콘의 지위까지 올라갔었다. 14년도, 15년도 이후에 창업한 애들은 컨슈머 소프트웨어 회사로 창업한 애들은 사실 유니콘까지 못 뭐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마르지 않았나요? 그냥 유니콘이 안 보였는데. 근데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벤처 투자 막 전성기는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 후 전후 이렇게. 그치, 코로나. 아니 그 전에 창업한 친구분들이 이제 리턴을 하는 시기가 그때는 그치. 그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여튼 그게 되게 딱 그때 전인 게 너무 긴 거 같아.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그죠. 2014년 이후로 사실 창업붐 우리나라에서도 그쵸. 창업붐 2010년대 후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 창업한 애들이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컨슈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웨이브를 탄 사람들은 다 이제 유니콘이 됐는데 그걸 보고 따라간 우리 뒤에 추격 매매한 애들은 아무도 입점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상태였다. 근데 약간 조금 더 초기 투자사라서 좀 더 확실히 초기의 시각인 것 같긴 하다. 왜? 이건 팩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본 거지. 더 미리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후기 투자하거나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냥 회사 주식을 사면 되지. 저게 몇 년도에 창업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타임라인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의 윈도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한 3년 안에 하는 거니까 보통 맞아. 그들에게는 빈티지가 되게 또 중요한 거지. 좀 체감이 확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제임스 커리어라는 이 저자가 원래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사고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테크놀로지 윈도우라고 기술의 창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인 거고 이게 창을 열어. 넣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언에디터블 하자. 배경음악 정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창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인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기술이 발명되고 이제 확산되는 그 스케일에 따라서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얼마나 그 비옥한 땅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느냐, 먹을 게 많냐가 달라진다. 근데 이게 기술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빨리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가장 먹을 게 많냐. 근데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한 5단계를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술이 만들어져. 근데 이때는 그냥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스테이터스 모먼트가 생겨. 어떤 상태가 딱 잡히는 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유를 하는 거는 마크 안데르슨이 넷스케이프로 돈을 벌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것도 언에디티드. 출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그 마크 안데르슨이 돈을 벌었어. 그럼 인터넷 썸띵이 돈을 저렇게 벌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딱 상상의 그 상이 잡히는 순간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리지 디퓨전의 시기야. 이제 지식이 퍼지기 시작해. 인터넷이라는 거는 뭐 저렇게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어. 야 넷스케이프가 뭐 마크 안데르슨이 막 1조를 벌었대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러면은 인터넷 비즈니스는 어떻게 생긴 건데 이런 걸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이제 놀리지 디퓨전 시기까지 계속 이 퍼틸리티가 올라가. 먹을 게 많은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근데 정확히 먹을 게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타트업이 먹을 게 많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을 가지고서 스타트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했을 때 먹을 마진의 폭이 크냐. 그게 이제 퍼틸리티 지표를 Y축으로 세우더라. 그 전까지는 그럼 뭐 사람들이 진지하게 보거나 비즈니스에 도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치. 어떤 모먼트가 있어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그거를
그 기술을 다들 도입을 하거나 뭔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그치. 그게 점점 계속 이제 올라가는 시기로 가. 그래서 너무 초기일 수도 너무 초기돼도 안 좋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비즈니스화를 시키고 밸류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고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약간 그런 시기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피크를 찔 때가 컴피티션이 많아지는 시기. 그래서 이제 막 우당탕탕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본 애들이 막 진입을 해. 그때까지는 아직 좋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퍼티리티가 계속 괜찮아. 근데 인컴벤트, 그러니까 빅테크들, 큰 애들이 진짜 먹을 거 있네? 하고 들어와. 고래들이 들어오면 이제 먹을 게 없다. 큰 자본 가지고 들어오고 브랜드 가지고 똑똑한 애들 데리고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싹 떨어져. 끝나지. 싹 떨어지고 그래 이제 이 기술로 먹을 거는 이제 페이드 아웃 때문에 이 패턴이. 근데 여기서 약간 맥락 추가를 해야 될 게 그 인컴번트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 아니에요? Yes. 삼성, 현대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걔네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걔네 인컴번트 아니고 체벌이죠, 체벌. 체벌. 체벌 형님들은 우리 좀 다르겠죠. 맞아. 그게 시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먹힌다 이거. 맛있는 거 있어?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을 위한 윈도우는 진짜 짧게 열려 있더라.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은 게 이게 막 뭐 나도 내 투자 공부 하려고 이렇게 쭉쭉 보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 기술을 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웹 시대가 딱 열렸을 때 다음 카페 혹은 다음 메일 같은 걸로 됐고 네이버는 검색을 갖고 이렇게 기업이 생겼잖아. 근데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메일 쓰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랑 구글이 만든 지메일. 사실 그 뭐 엑셀 같은 컴퓨터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그쵸. 엑셀 아니면 시트.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보다 스타트업의 틈이 없어. 근데 옛날에도 이들이 그럼 이걸 만들었겠냐 하면 절대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한 10년간 엄청 박터지게 싸우다가 그쵸. 딱 이렇게 정리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스케일을 30년으로 보면 10년대 인컴번트가 딱 들어와서 그냥 정리된다. 결국. 그래서 그 전에 짧게 열려 있을 때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먹어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기술이 그걸 먹을 걸 계속 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 2017년, 18년 이럴 때 우리 대학교 3, 4학년 이럴 때 친구들 창업하는 거 다 사실은 마켓플레이스 창업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 보통 앱 만들고 시작하잖아. 그쵸. 이미 끝난 플레이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윈도우가 이 제임스 커리어는 이 중요한 테크놀로지별로 이걸 다 그려놓고 있어. 근데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들었을 때 생각해 본 거는 그 윈도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취미 단계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는 윈도우 안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정말 능력 있는 대기업들이 진지하게 이거를 시작하는 때가 되면 또 윈도우가 끝나는 거잖아. Yes.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취미 시대를 끝내는 어떤 넷스케이프 모먼트나 뭐 챗GPT 모먼트 같은 게 빠르면 빠를수록 윈도우는 길어지는 거고 그 시점부터 대기업들이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점까지가 길어야 스타트업이 할 게 많은 거네. 그래서 얘는 그 기술의 혁신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1960년 전이랑 지금이랑 여객기의 최고 속도가 거의 똑같대. 그럼 사실은 이 여객기 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스타트업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인 거지. 그리고 양변기도 6년 전이랑 지금이랑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발전은 하지만 이 발전의 속도나 폭이 확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윈도우를 길게 만드는 기술들은 이 기술적인 변혁의 속도가 엄청 빠른, 폭이 엄청 빠른. 얼마나 파괴적이냐. 파괴적이가 되게 그냥 핵심인 것 같고 지금 다 그래서 AI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데 아무리 난 많이 달려들어도 계속해서 먹을 게 많은 영역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축을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윈도우는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길이라는 거는 얼마나 여기 시간이 있느냐라는 느낌 같은데,
어쨌든 이 만약에 변화가 되게 파괴적이야. 파워가 이 정도야. 그러면 사실 이 안에서 계속 뭔가 계속 그치. 1차, 2차, 3차, 4차 그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인컴번트들이 아무리 초반부터 따라붙어도 막 여기가 너무 빨리 계속 터져나가니까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말한 것처럼 윈도우라는 거는 되게 이제 그런 파괴성은 일단은 그 축은 일단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 네, 좋은 예시가 있어. 아이폰이 그러면 2007, 8년도에 나와서 한 2014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는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기술이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거는 그 버추얼 유튜버 사이드거든. 그러니까 버추얼 기술이 언제 딱 발전했냐면 아이폰 X가 나왔을 때야. 왜 그러냐면 아이폰 X가 그 얼굴 무슨 그 태깅을 해줘가지고 이모지 만들어줘. 이모지 만들 때 그게 난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게 그걸 되게 확 상용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때 아이폰 X를 다 그 버추얼 유튜버들이 세워놓고 그때 만들어진 버추얼 MCN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그 시장 다 먹었어. 아 그걸로 버추얼 유튜브를 만든 거야? 그럼? 그때부터 버추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몰입을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옷 입고 뭐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예전에는 좀 특수 장비가 필요했던 건가? 그런 거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그게 뭔가 집에서 못할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비자의 몰입감을 못 이뤄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지금처럼 버추얼 유튜버가 돈 많이 벌 걸 알면은 아니 그때 뭐 스튜디오에서 하지 뭐. 그치. 근데 그러지는 않았고 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이폰 X가 나오고 한 1, 2년 안에 뭔가 버추얼적으로 했던 회사들만 되게 잘 돼.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변형이 있긴 했지만 그게 충분히 임팩트가 있진 않았으니까 기회의 시간이 짧았다라고 느끼는 거야. 사실 별도의 윈도우가 또 하나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조그만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어떻게 잘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총 틀었을 때 그냥 컨슈머 소프트웨어의 유니콘 등장 시기는 2014년에 사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몇 가지 핀테크 회사들, 몇 가지 뭐 크립토 회사들 그리고 디스코드 가끔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사실 그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윈도우가 이게 어느 정도였냐 이런 거를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저도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제가 짧은 스타트업의 역사를 봤을 때 적어도 2000년대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대기업들이 이걸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하던 시기가 되게 길었어.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거는 막 페이스북 이런 거는 이거 뭐 돈이 되겠어? 막 그 소셜미디어가 몇억 명에 달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고 심지어 자기들도 그랬을 것 같긴 해. 구글이나 서치엔진 같은 것도 그들이 진짜 없는 BM을 만들어냈잖아. 아예 어떻게 돈 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온라인 디지털 광고라는 그거를 너무 새롭게 만들어냈고 그거로 돈도 많이 버니까 사실 기존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던 BM 그대로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진지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혀 사실은 어떤 그 윈도우가 좀 길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핀테크도 솔직히 2010년대 초반까지 특히 뭐 우리나라의 예시로 치면은 굉장히 사실 지금도 윈도우가 깁니다. 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파괴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갭 차이, 실제로 파괴적인 것과 인컴번트들이 야 이거 파괴적이다 빨리 대응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갭 차이가 사실 스타트업한테 기회가 더 심리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2000년대나 2010년대 초반에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테크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특히 대기업에서 많이 없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대기업 형님들도 그냥 맨날 테크 생각만 한다. 뭐 맨 요즘에 뭐 실적 내려면 무조건 예전에 얼마 전까지 뭐 DX 이런 거 하고 뭐 요즘에는 그걸 똑같이 바꿔서 AIX 해가지고 팀이 다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만 하면은 이거는 뭔가 넥스트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다들 대기업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지니까 확실히 그게 좀 짧아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더 그런 것 같고 미국은 그걸 잘하기까지 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못하는데 그치 뭐 실행을 못한 아니 질문하고 싶었던 게 위협으로 느껴지나요? 물어보고 싶었어. 그쵸 이제 실행을 못하니까 위협으로 안 느껴지긴 한데 미국 스타트업들은 또 거기에 그런 애들이 실행까지 잘하니까 그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기거나 지거나 무조건 되지. 요즘엔 이제 테크의 미래를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으니까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같은 느낌으로 저도. 근데 약간 이 NFX의 느낌은 조금 한 발 더 가서 더 이상 그거 테크로 부르지 마라 같은 느낌인데. 지금 자꾸 말을 대기업이 테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테크의 창은 지나갔다인 거잖아. 이렇게 걔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테크라고 지금 부르는 것 자체가 조금 미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테크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대중화되는 거긴 하니까. 그치. 그때부터 이제 뭐 상업적인 가치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저씨는 철저히 이제 초기 투자자니까 그때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기회는 이미 끝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면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테크라고 부르면 안 되고 AI를 건드리는 걸 테크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제 소프트웨어의 창은 끝났으니까? 뭐 약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우리가 테크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아니 뭐 옛날에 양변기 만드는 것도 테크고 60년 전에 여객기 만드는 것도 테크인데 그치. 뭔가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에만 테크라는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미래적이고 공학적인 거에 되게 그 땡땡 테크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약간 한국은 스타트업 씬이 2010년대 이후부터 확 커졌다 보니까는 좀 우리가 테크의 대명사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훨씬 길게 보고 계속 달라진다를 주장하는 것 같아. 새로운 테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잡힌 테크는 끝났고 새로운 테크가 나온다. 새로운 테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윈도우가 다시 열리는 거고 그게 뭐 그걸 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창이 그때 스타트업이 먹을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죠. 네. 약간 스타트업 주주들한테 던지는 말 같다. 그러니까 창업자나 스톡옵션이나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그 기업 가치로 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맞는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결국에 이 아저씨도 얘기하는 게 AI거든. 근데 AI가 뭐가 어째가지고 왜 컨슈머 쪽에 다시 유니콘의 기회가 열리는지를 얘기하진 않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일단은 그 생각의 근거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슈머 소프트웨어는 왜 유니콘이 더 이상 안 등장했는가 2014년 이후로 그거는 간략히 서술을 해놓거든. 근데 잠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약간 용어 정의를 그런 독자들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Yes.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스타트업을 B2B와 컨슈머로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B2B와 B2C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제임스 커리어 입장에서는 컨슈머 소프트웨어 영역들이 있어. 여기에는 그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인터넷이 열렸을 때 데이터베이스 리딩 스타트업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가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잘 정리해서 정리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데이터베이스 라이팅 스타트업들이 생겼어. 얘네들은 생성하는 거 이제. 그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사람들이 디지털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만들어지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이것도 이 컨슈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쭉. 그러니까 소비자 접점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을 컨슈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야. 기술 기반으로. 근데 여기 이제 세부 카테고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그래프들이 안쪽에 있기는 하는데 크게 이걸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더라고. 반대로 컨슈머가 아닌 거고요. 다 컨슈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2014년에는 없어졌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열린 게 B2B 사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해한 거는 컨슈머 스타트업은 뭔가 B2C 쪽으로 서비스를 내는 거고 Yes. 기업이 고객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B2B 사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B2B. 그러니까 거래 어려워 지금 말이 약간. 근데 B2B 사스, B2B 소프트웨어가 맞죠. 왜냐면 이쪽에 또 다른 게 뭐 예를 들어 디펜스 테크, 스페이스 테크 이런 건 또 이제 따로 분류. 그건 B2B가 아닌가요? B2B는 맞는데 B2G인가요? B2B는 맞아. 근데 약간 소프트웨어의 본인들의 어떤 경영이나 어떤 생산물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긴 하더라. NFX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아. B2C 소프트웨어, B2B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딱 돼요. 미시한 정의니까. Yes. 근데 이제 용어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컨슈머라는 거는 컨슈머.
B2C. 근데 B2C 그러니까 B2C랑 B2B인 거죠. 결국에는 맞습니다. 뭔가 다른 정의인가 싶어서. 이게 B2C, B2B가 컨슈머 엔터프라이즈라고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그쵸. 왜냐면 B2C는 B가 C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발생시킬 때 쓰는 게 사실 정확한 정의기는 하니까 근데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뜯어보면 B2C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 그러면 차라리 이걸 딱 정리를 해주고 용어를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이제 어떤 조금 유래한 용어들이 많고 우리도 그걸 다 쓰긴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듣는 분들도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스타트업들을 구분할 때 흔히 컨슈머랑 엔터프라이즈로 구분을 한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구분은 컨슈머 엔터프라이즈 크게 많이 구분하고 이거를 그냥 편의상 B2C, B2B로 하면 미세하게 딱 쪼개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편의상 그냥 B2B 소프트웨어는 보통은 사스 모델이었으니까 그냥 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쪽은 뭐 여긴 되게 많았는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일 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컨슈머랑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제일 일반적인 분류예요.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가 말한 히스토리가 결국에는 B2C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B2B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B2C 소프트웨어들이 초반에 많이 뜨고 유명했던 반면에 사실 2015년부터 투자한 나는 해보니까 다 B2B였다. Yes. B2C는 그동안 찬밥 신세였고 별로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안 하길 잘했다. 그리고 사실 이거조차도 사실은 조금 어떤 한국의 청중들이나 이런 거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B2B가 그렇게 잘 된다고? 왜냐면 또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상황이라는 것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B2B가 그렇게 잘 됐나요? 근데 그게 그치 B2B가 되게 잘 됐고 사실 2013년에 이제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그쵸. 그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분이 2023년에 다시 한번 그 통계를 딱 냈는데 옛날에는 한 60% 정도가 B2C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유니콘이었고 이제는 그게 한 20%로 줄었어. 그 정도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막 다 틱톡 막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우리는 소비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냥 기업 가치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80%가 이제 B2B이고 사실은 그럼 여기서 B2B의 가장 첫 번째 정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오픈 AI가 원래 B2B였어. 원래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오픈 AI는 B2B 기업이었어. 그래서 오픈 AI부터 뭐 클라우드 플레어, 뭐 데이터브릭 그러니까 특히 개발자들이 쓰는 그런 기업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는 되게 로빈후드나 뭐 소파이나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들은 있지만 그 이후엔 대부분 B2B 그러니까 은행한테 뭘 해주거나 막 이런 해외 송금 전산 이런 쪽으로 되게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훨씬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되게 이만큼 커져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변하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 사실은 이건 구직자로서도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B2C 스타트업이라는 것보다는 B2B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내가 들어가기도 쉽고 갔었을 때 내가 스톡옵션으로 부가가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한 10년간 했었다. 다만 저건 미국의 얘기다. 미국 한정. 미국 한정 여태까지 B2C 회사들이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한테 친숙하니까 사실 알짜로 대박났던 스타트업들은 다 B2B가 다 뒤에 있었다. 기업 가치로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근데 왜 그럼 B2C를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지 사람들이? 그거는 이미 자리를 차지한 인컴번트가 된 애들이 걔네는 돈을 계속 벌어왔다. 그치. 우버는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돈을 커졌어. 계속 커졌어. 이러니까 그냥 걔네가 벌어가는 게 보이니까 저 B2C 스타트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가 있고 실제로 기업 가치로 놓고 봐도 그냥 제일 높은 애들 그냥 그 상위 20%만 따지면 컨슈머가 B2B에 비해 엄청 높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궁금했던 게 총액은 B2C가 높을 것 같긴 했어. 기업 가치 총액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 막 B2B 잘 되는 거 아는데 컨슈머 투자하는 VC들이 근데 어차피 파월로잖아. 그럼 이것도 파월로로 적용해야 된다. B2B 니네 유니콘 하나 두 개 찍어? I don't give a fuck. 그냥 나 데카콘 하나 찍는다.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 시시하게 1조 단위 계산을 하면 당연히 너네가 개수가 많겠지만 데카콘은 우리가 더 많다 약간 이런 건가?
데카콘 하나 찍으면 된다. 니네 그 유니콘 10개 찍는 거보다 데카콘 하나 찍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컨슈머는 그렇게 몰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도 윈도우는 사실은 2014년 이후로는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 VC 사이에서는 좀 되게 일반적인 정서인 거잖아. 지금 다 알짜들은 다 B2B 하고 막 B2B 전문으로 하는 VC들이 막 잘 나가고 막 다들 그쪽으로 넘어가고 막 다들 사스 컨퍼런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워낙 계속 유니콘들이 꾸준히 터져주니까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었던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샤이닝했던 이 친구들은 몇몇의 대기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사실 그렇다 할 어떤 열매가 없었다는 거. 그치. 컨슈머 소프트웨어 쪽은 없었다. 그게 지금까지의 현상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컨슈머 투자자라는 게 없어졌대. 10년 동안 없다 보니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한국은 사실은 소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플랫폼 투자자가 되게 비중이 컸지 최근까지도. 근데 미국은 이미 없어져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 실제로 통계를 봐도 방금 유니콘 비중이 B2B가 훨씬 올라갔는데 한국 유니콘 그 통계치를 봤거든. 근데 여태까지 누적 유니콘이 되는 회사가 34개인가 35개 정도 돼. 근데 그 중에 18개가 컨슈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근데 그 마지막이 2015년 당근 컬리 에이블리. 걔네가 마지막 기수야? 마지막 기수. 유니콘 마지막 기수. 걔네가 막내야? 막내. 맞춤이 안 들어왔어? 근데 이게 그 다 소프트웨어로 좀 한정해서 그렇지 막 사실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이런 데는 훨씬 그 이후에 창업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긴 하지.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지표도 중요한데 그러면은 2015년 이후로는 어떤 유니콘이 나왔느냐에서 B2B 소프트웨어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4개. 그러니까 이 비중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 그치. 이 4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회사들, 뭐 IGWorks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고. 한국 신용 데이터. 몰루코 샌드버트도 들어가나요? 한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에서. 그분들은 미국 미르비 쌀스구나. 근데 그들도 생각보다 창업 시기가 일러. 그러니까 저 시대에 창업했어. 의외로. 그리고 이거 제외하면 몇 개의 한국식으로는 뷰티 회사들, 몇 개의 반도체 소재 부분 장비 메디힐 뭐 이런 거. 그런 회사들이 한국식 유니콘들이 더 있기는 했는데 이 기술적 윈도우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같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컨슈머까지는 되게 비슷하겠거든. 근데 B2B는 아예 다르게 갔어.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어서 한국은 더 아스트랄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나마 B2B로 넘어가서 먹을 거라도 찾았는데 한국은 컨슈머를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었고 그게 솔직히 지금 VC의 되게 큰 문제로 부채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B2C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 돈 주고. 근데 B2B는 사실은 이제 로지컬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의 구매 행위라는 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막 뭐 해외 기업이라서 언어가 불편해.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럼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 큰 허들들이 몇 가지가 B2B에서는 되게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는 원래 B2C에서 잘 되는 것 대비 B2B는 어떻게 보면 외세의 침략이나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에 어떻게 보면 훨씬 무릎 꿇기가 좋은 환경이라서 한국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뭔가를 해보기 위한 어떤 기회의 틈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 팟캐스트 주제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맞아. 미국은 지금 B2B 10년 동안 너무 배부르다. 근데 B2C에 다 없다고 하는데 그치만 난 B2C에 있다고 믿어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거 따라가기 힘든 게 우리 B2B에서 하나도 먹은 게 없는데 맞아. 지금 왜 우리나라는 B2B가 이렇게 저기는 10년 동안 저렇게 달달했다는데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원종 심사위원님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중요한 그래서요. 주제. 네. 컨슈머로 다시 돌아오면은 근데 어쨌든 컨슈머가 다시 열렸다인 상태이고 근데 왜 여기서부터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도 궁금하기도 한데 기존에 왜 컨슈머가 닫혔느냐 이 사람이 꼽는 첫 번째 이유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변화가 엄청 오랫동안 없었다. 컴퓨터의 생김새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건 있지만 모니터와 네모난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생긴 지 30년 동안 사실 똑같았다. 저 예뻐진 것들이 있지만 모바일 폰에 생긴 지 스마트폰 16년부터 사실 그 네모난 어떤 그 거기서 네모네모 앱들로 구성돼 있고 그쵸. 거기 안에서 생긴 것들. 근데 그럼 이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할 때 되게 컨슈머적으로는 되게 큰 어떤 기회들이 열리는데 그게 이미 다 쳤다. 한 80% 90%는 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한 상태가 됐다 이미. 그렇긴 하다. 왜냐면은 그 나는 폴드폰을 굳이 쓰고 싶은 욕구가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가지고 더 넓게 핸드폰을 보고 갤럭시 싶은 폴드? 폴드나 뭐 이런 Z 플립 같은 것을 내가 꼭 써보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더라고. 특별히 불만족하지 않아서. 이게 완전 넥스트 레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없구나. 그냥 근데 이쯤 되면은 넥스트 레벨을 원하기나 하나?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기술적 보편화가 많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다 쓰고 막 탭 쓰고 더 좋은 사양 찾고 이래서 그렇지 이 생긴 폼팩터 자체는 엄청 오래된 폼팩터인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서비스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그게 이미 한 80~90%는 만족시키는. 그래서 난 사실 여기 되게 공감됐던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한 지난 한 5~6년 동안 본 스타트업 씬에서 신규 창업하는 회사들은 스타트업 잡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어떤 무대 자체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 무대에 있는 어떤 놈을 내가 잡아뜨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이미 뭐 당근 배민 야놀자 보고 있어? 그러면 숙박 내가 숙박 더 잘할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배달 더 잘할 거야. 근데 여기가 되게 얇은 지점을 가는 게 80~90%가 만족을 했어. 10% 불만족할 수 있어.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래?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계속 못 해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인컴번트들이 들어와가지고 네트워크 이펙트 생기고 자본력 갖추고 그리고 애들 법률로 찍어 누르고 막 베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 이런 상태인. 그런데 AI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나 사실은. 뭐 그냥 뭐 기승전 AI네 그냥.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상상이 되는 건데. 그럼 AI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주나? 다르지. 나 이거부터가 약간 채팅창에서 나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다른 것 같고 그 뭔가 그동안의 어떤 인터넷 경험은 내가 뭔가를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자리에 가만히 있고 모든 게 대령되는 경험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다르지 않잖아. 그거는 그렇지. 근데 이게 꼭 하드웨어가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가 열린다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드웨어가 바뀔 때마다 스테이지가 되게 열려왔으니까 그런 거에 기대를 걸었던 건데 뭐 AI는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재밌는 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그 재구 형 지인이 그 길 가면서 쭈글쭈글 거리고 있어. 핸드폰에 대고. 근데 핸드폰에 대고 쭈글쭈글 거리는 이벤트 자체는 원래 핸드폰에 있는 이벤트기는 하잖아. 근데 그 빈도가 엄청 늘어나는 거야 사람.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이걸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변화하는 그 빈도나 방식이 좀 변화한다. 그거 많이 변하지. 이건. 근데 저는 이제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생각하는데 AI가 새로 생기면서 당연히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생긴 건 맞는데 말한 것처럼 이게 컨슈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내 생각에는 원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이미 그들이 가장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점유를 하고 있어. 그게 모바일 어떤 메인 앱이 됐을 수도 있고 그게 하드웨어가 됐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깔리는 기본 브라우저가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뭔가가 나와도 그 스테이지의 대부분을 또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새롭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연히 AI는 새로운 모델이니까 모든 뭐 구글이 이제 우리 모바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다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한 5년 전만 해도 되게 그런 새로운 AI 얘기를 하면서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스마트 스피커 열풍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AI 스피커라고 했었어요 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이스 퍼스트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이 있었고요. 완전 NFT야 NFT. 스캠이야 스캠. 두 번째는 그 보이스 퍼스트가 이제
기똥차게 이제 안 됐죠. 물론 그게 안 된 건지 뭐 보이스 버스트가 뭐 앱이 부족해서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VR로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바뀔 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VR도 아직 안 됐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로 차가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에서 시간 많이 보내니까. 근데 뭐 차도 아직은 뭐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 AI를 소비하는 모든 그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도 다 그냥 모바일 폰이 해버리고 심지어 모바일 폰이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맞아. 그렇게 되니까 뭐 카메라 있지 뭐 있지 얘가 이제 다 모든 걸 해주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내가 뭐 모빌리티를 필요로 하거나 로보틱한 게 아니면은 이제는 진짜 여전히 폰이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형이 말한 것처럼 완전 AI로 새로운 기능이 많은 건 맞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여전히 핸드폰에 다 구글 깔려 있고 페이스북 깔려 있고 다 그냥 그게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기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의 폭이 좀 좁은 변화일 수 있다.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걸 얘네가 되게 잘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놀던 무대니까 좀 익숙한 무대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그치.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다시 인컴벤트가 AI도 쳐먹을 거다. 오픈 AI랑 뭐 퍼플렉시티랑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그냥 다시 구글 다시. 근데 구글은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거든 사실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 근데 모바일 네이티브한 회사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치. 심지어 메타도 그래.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유니콘들이 막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얘네는 인컴벤트들이 계속 그냥 새로운 폼팩터, 새로운 인터페이스 다시 장악하면서 이제. 사실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난 아웃라이어인 것 같긴 해. 걔네들이 진짜로 그 위대한 기업이 된 이유는 PC 시대를 시작했는데 모바일도 안 놓치고 개 잘했던 거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봐도 PC에서 너무 잘 되니까 폼팩도 바뀌면서 브라우저도 못 따라가고 브라우저도 못 따라가긴 했구나. 아무튼 그 다음에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폼팩터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 나온 건 맞지. 왜냐면 PC 시대에 하던 문법으로 모바일 시대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모바일 시대에 하던 문법으로 AI 앱 만들 수 있냐 하면 또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당연히 OX는 아니지만 난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나 절대 안 믿어. 절대 못 따라. 모바일 시대에 잘하던 공식을 가지고 AI 시대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못 따라가. 같은 폼팩터지만 같은 폼팩터가 아니다. 아니다. 다르다고 봐야 된다. 이게 나도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너 들어봤어? 아니. 그게 구글,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구글에서 3명이 만든 피처야. 그냥 서비스인데 이게 약간 실험적으로 만든 실험적으로 만든 건데 이 실험적으로 만든 서비스가 지금까지 구글이 만든 모든 제품보다 위대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미국 레딧에서 돌았었어. 얘들이 그렇게 재밌게 그 흐름을 잘 만들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나만의 폴더 같은 거에 내가 지금까지 본 정보, 영상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얘가 나만의 팟캐스트를 만들어줘. 이 지식을 갖고. 맞아요. 근데 이 경험이 엄청 슈퍼 와우하다. 너도 써봤어? 써봤지. 너한테도 와우했어? 그러니까 와우하고 그 다음에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다른가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연구하는 주제별로 이걸 나눈다든지 막 관심사별로 나누면 그게 엄청 사용도가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나도 에이 뭐 좀 그러려나? 뭐 이런 거야 언제나 있다가 없어지고 이럴 텐데 이번에 구글이 만든 그 제미나이 2 2.0이 이제 공개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팟캐스트 음성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뭔 팟캐스트냐면 내가 그렇게 폴더를 몰아놓고 내가 그냥 얘랑 대화를 하면은 얘는 이 지식에 대한 전문가로서 나랑 디베이트를 해주는 팟캐스트. 근데 그거를 어디에 붙였냐면 화면 전체 우리 그냥 지금 컴퓨터 보고 있는 거를 그냥 여기를 켜놓으면은 얘가 내 컴퓨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팟캐스터가 돼 갑자기. 내가 얘랑 대화를 하면 얘가 갑자기 컴퓨터로 야 나 구글 캘린더 들어가줘 하면 여기에 구글 캘린더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북마크에 뭐 C라고 써있는 게 캘린더야. 그러면 얘가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나 일정 언제가 좀 편해? 비어? 하면 얘가 이때 일정이 많이 비어 계십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점점 나아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토이 프로젝트고 그게 잘 됐다고 약간 깝치는 프로젝트일 수 있었는데
메인 피처로 점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결국 구글이 똑같이 만들면 그냥 구글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구글 팀이긴 했지만.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3명 중 2명이 나와서 퇴사를 했다. 창업을 했다. 그래서 기회의 폭을. 그럼 걔네가 성공하는 걸 보면 되겠네. 그렇지. 걔네가 성공한다면 난 믿는다. 아이디어와 폼팩터가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아이디어 폼팩터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대기업 다녀본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회사에서 안 믿어주는 프로젝트를 3명이서 해서 대박 히트를 쳤어. 2명이 이직을 해서 자기 창업을 해.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디로 왜 가야 되는지 그 조직 안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은 맥락과 생각과 되게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이 들어가서 그 히트를 했을 텐데 근데 이걸 끌고 간 사람들이 나갔고 껍데기가 남아있고 이건 우리 자산이야 하고 이 자산을 키우려고 한들 얼마나 잘 키우겠냐. 약간 후지 제록스가 옛날에 온갖 인터넷 시대에 되게 위대해질 기술들이 다 있었지만 자기들은 프린트 회사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못 따라갈 것 같다.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AI 유스 케이스를 그 팀이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거시적으로 정말 AI라는 새로운 앱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을 때 기존 그 어깨짱 친구들이 일장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스테이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좀 그냥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게 0과 1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크립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분리된 월드 같은 느낌이 있고 아예 그냥 진입 자체가 안 돼버리고 여기 네이티브가 달라버리는 그런 문법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약간 AI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기존 스테이지 안에서 막 그런 난이 나는 그런 느낌이야. 나는 그러면 이 차이를 현장감 때문에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그 혁신이든 그걸 만들고 기여하고 자기를 막 시간을 갈아서 밤샘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그 혁신들이 누적적으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쪽 영역에 빠삭하고 뭔가를 할 것 같은 어떤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금 그런 대기업에 남아있느냐 나와서 뭔가를 하느냐 했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서 뭘 하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카카오 브레인이라든지 네이버 클로바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아. 계속 퇴사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렇게 좀 약간 그거 네이버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구글은 잘 되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잘 되는 사람 나갔잖아. 잘 되게 만든 사람 나갔잖아. 왜냐면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보이니까 사실 인재풀이 분리가 된다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 저 사람들을 더 비싸게 인정해줄 투자자들만 있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나와서 힘든 게 뭐야? 어떤 자본적인 리스크?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건데 그 자원을 챙겨주고 내가 오너십도 더 커져. 안 할 이유가 없는 무대로 계속 이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제임스 커리 아저씨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당연히 사실 뭐 나는 AI가 새로 생기는 새로운 창업자들이 나오고 너무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 아저씨 말대로 거시적으로 B2B 대 B2C로 봤을 때 이 B2B의 어떤 이 그동안 잘 달려왔던 성과를 AI라는 게 나옴으로써 이제 B2C의 시대가 다시 B2C의 유니콘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잖아요.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있냐? 그건 다 있지. 뭐 다 있으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누구냐의 문제인 거고. 근데 B2B 대 B2C 지금 B2B가 8대 2로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아저씨는 아니야 난 이제 B2C로 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AI 베팅하겠어 그럼 너무나 지금 리즈너블한 뭐 다들 하는 선택인데 도대체 B2C에 베팅하겠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까놓고 말하면 그 AI가 B2B랑 상성이 잘 맞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B2B 더 가자!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Y 컴비네이터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고 B2B를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얘네도 얘기를 하는 게 세 가지 섹터가 있다.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는 필수제, 이메일, 채팅. 이거 인컴번트들 거. 사실 없어. 유니콘 기회 없어. 두 번째는 컨슈머인데 어떻게 생겼을지 당최 모르겠는 어떤 지점들. 우버 같은 거,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막 그 규제들도 막 들어오고 이 감옥 갈지 말지 막 이런 거 상상하는 막 이런 틱톡 같은 거. 그런 거 못해 사실. 인컴번트들이 못 들어오고. 근데 나도 어떻게 판단될지 몰라. 그래서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 YC는. 그러고 이 사스가 300개 유니콘이 나왔는데 300개 AI 유니콘이 나올 거야라고. B2B 쪽에서 걔네가 가져가고. 데카콘이라서 걔는 그냥 거기에 올인. B2B 소프트웨어. 걔는 인컴보다 쓰는 거. 인컴번트가 굳이 안 들어가는 버티컬 AI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인컴번트들은 일단 큰 거는 하나하나 다 먹을 건데 메일을 먹은 거, 채팅을 먹은 거 이런 거 하나 먹을 거. 완전 제너럴한 건 근데 그게 좀 정의가 그렇긴 하다. 제너럴한 걸 먹으면 인컴버터가 되는 거 아니야? 인컴버터가 제너럴한 거 먹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너럴한 거 먹고 근데 그들이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 거라. 건물 관리에 대한 AI 에이전트 이런 거는 구글이 버티컬 모노폴리가 생길 거라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는 하나하나 그 사스가 거기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스와 소프트웨어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 컨슈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B2C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봐야 되는데 B2C 소프트웨어는 결국 소비자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꽉꽉 다른 거를 채워넣으면 엄청 다른 구매 행위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B2B로 맺은 관계는 저거에 대한 구매를 원한 거기 때문에 유틸리티성. 유틸리티성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막 치고 들어가서 자기의 영역을 막 넓히기가 어려워. 이것도 내가 재밌는 주제다. 내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한테 되게 큰 돈을 주고 나의 보안을 맡겼어. 근데 얘들이 당신 소통하는데 맞아. 우리가 슬랙 같은 거 만들었어요. 안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그 인컴버넌트들이 막 횡포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B2C는 다르다. 근데 그래서 B2B AI 쪽은 되게 로지컬하게 접근한다. 그런 YC 같은 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효용이 더 가격이 낮고. B2C는 아무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복권 같은 거지. 이 그래도 약간 재밌는 그 큐가 하나가 있는 게 사실 VC의 브랜딩에 있어서는 B2C 스타트업 만한 게 없다. 당연하지. 우버 투자자 이거 만한 게 없잖아. 바로 그냥 트위터 투자자다. 바로 그냥 내가 뭐 어디 사스 1등에서 투자했다. 몰라. 그치. 그래서 YC랑 NFX가 똑같은 로직으로 다른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NFX가 브랜딩이 부족해서구나 라는 생각도 얼추 들기는 했어. 이게 저것도 없지 않겠다. 난 여전히 뭐 NFX가 왜 B2C에 올인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럼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본 컨슈머 B2C 투자자로 계속 일하고 싶은 너는 왜 이게 감동적이었고 달랐냐? 그게 아니야. 달랐으면 좋겠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회차 주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 진짜로 밸류 캡처하는 회사들이 뭘 밸류를 캡처했는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얘네가 원래 대체하려고 했었던 건 카메라, 전자사전, 뭐 PMP 이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초반에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어. 렌즈 앱들, 뭐 무슨 전자사전 앱들 막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다 없어지고. 근데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걸 1000만 명이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초연결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하나가 만들어져. 이거는 뭔가 처음에 스티브 잡스도 여기까지 예측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카메라를 대체하겠어는 완전 의도했을 것 같은데 이 카메라를 대체한다는 이유 때문에 1000만 명이 사용하게 되니까 근데 인터넷이 깔려서 1000만 명이 같이 온라인이네. 거기서의 그 연결성이라는 걸 잡은 애들이 결국 유니콘이 됐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I 쪽에 상상해 봐야 되는 거는 챗GPT를 한국에서 1000만 명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기회가 열릴 것인가, 사람들의 비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지점은 솔직히 지금 nobody knows거든. 그리고 그것도 오픈 AI가 또 잡을 거야. 그거는 또 모르는 얘기고.
애플이 카카오톡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컨슈머 AI는 약간 이 AI 인터페이스라는 게 깔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밸류 캡처가 되는 내용일 것 같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공통의 어젠다가 없어 시장에. AI 에이전트는 되게 로지컬하게 가니까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건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되게 상상의 영역이고 그 B2C 쪽에서 B2C 쪽.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챗GPT를 1000만 명 뭐 1억 명이 쓰게 되면은 지금 1000만 명 안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 앱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미 넘어갔을 것 같아. 그 정도 인구가 다 쓰게 되면 과연 그 위에서 새로운 무대 위에서 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깔려 있다. 그럼 거기에서는 그럼 컨슈머 비헤비어가 바뀐 거니까 어떤 새로운 그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을까, 밸류 캡처라는 게 있을까는 다시 생각해보는 어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각자 지금 B2C, NFX 포함해서 B2C AI로 B2C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묘하게 다 다른 생각들 해.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상상의 그 영역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켜볼 만한 이유는 있겠다. 실제로 1000만 명이 핸드폰에 쭈얼거리기 시작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새로운 부가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약간 그런 어젠다인 것 같아. 로지컬하진 않아. 내가 그 다음 답들이 로지컬하진 않아. 근데 원래부터 B2C가 또 로지컬하고 뭐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건 그치. 아니긴 해. 그치.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떤 믿음도 있어? 어떤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약간 편향성이 사람들은 다 있잖아. 너의 편향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에서 바로 밸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면은 그거에 적합한 비즈니스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은 사실 AI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포팬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스포팬은 뭐냐면 유튜브가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뭔가 가지치는 게 나온 건다.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소셜 미디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팬덤 하게 돼서 결국에 트럼프가 니치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뉴욕타임즈가 그걸 가져다가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 박사까지 가게 그러니까 정말 다이렉트한 BM은 그냥 AI가 대충 일을 해주면 내가 그걸 몇 달러 내고 쓰는 게 너무나 사실 쉬운 BM이고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AI가 다 풀렸을 때 그 위에서 어떤 현상들이 빵 터질 것인가? 그렇지. 그 AI가 보편화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할까? 그러면 스티브 잡스도 예측하지 못한 초연결성 이런. 그거는 진짜 투쿠션을 생각해야 돼서 되게 어렵다. 투쿠션. 그래서 근데 계속 지켜볼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고. NFX 이 아저씨는 자기가 5개 지금 투자를 했는데 4개가 B2C AI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뭔지 잘 얘기 안 해줘. 뭐 봤나 봐. 근데 지금 다 약간 그 컨슈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하고 있어. 저는 그 다음 시즌 그거의 주제로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요즘 AI 에이전트들이 트위터에서 난리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완전 엔터테인먼트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버추얼 아이돌을 또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이 AI가 어떻게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다들 기능으로 생각하는데 AI를 요즘 보면은 재미로 쓰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역이 어떻게 보면 B2C에서 되게 큰, 사실 B2B 회사들이 뭐 밈 만드는 AI를 뭐 구독하고 돈 내고 쓰진 않을 텐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AI가 막 말하면서 밈 만들고 자기가 크립토 거래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죠. 예.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금마무리하네.